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오늘 낭독해드릴 작품은 빅토르 위고의 웃는 남자입니다. 빅토르 위고는 레미제라블, 노트르담의 꼽추 등 뛰어난 걸작을 남긴 프랑스 대문호로 잘 알려져 있지요. 1869년에 발표된 웃는 남자는 빅토르 위고의 가장 완성도 높은 숨은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시대의 욕망과 폭력이 희생되어 어릿광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웃는 남자 gwynplaine의 이야기를 통해 영국의 뿌리 깊은 귀족 제도와 왕정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세도를 누리던 귀족이었으나 크롬웰 시대의 공화주의자가 된 남작의 아들인 gwynplaine. 당시 콤프라치코스라는 집단은 그의 모습을 언제나 웃는 얼굴로 만들어버리죠. 찬바람이 불어오는 겨울밤, 그는 포틀란드만의 삭막한 해변에 콤프라치코스로부터 버려집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누가 버렸는지도 모른 채 소녀는 눈보라를 맞으며 목적 없이 걷는데요. 그러던 중 소녀는 죽은 어미의 품에 안겨 죽어가는 젖먹이 갓난아기를 발견합니다. 소녀는 어린 것을 품에 안고 구원의 손길을 찾아 나서죠. 그러나 겨우 발견한 마을 사람들은 냉혹하기만 하고 오직 사람을 혐오하며 늑대를 친구 삼아 살아가는 우르수스만이 버려진 두 영혼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15년 후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늑대와 자신을 곰이라고 자처하는 남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얼굴에 입고 항상 기괴한 웃음을 지어야 하는 소년, 앞을 볼 수 없으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소녀로 자라난 아이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게 되는데요. 화려했던 궁정의 뒷면에 감춰진 이야기들을 그로테스크하게 묘사하며 출간 당시 유럽을 충격에 빠뜨린 문제작 웃는 남자. 그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웃는 남자, 빅토르 위고 지음, 백연주 옮김, 발행 더 클래식. 콤프라치코스. 요즘 콤프라치코스라는 단어를 누가 알 것이며 누가 그 의미를 알 수 있을까? 콤프라치코스 또는 콤프라 페케뉴스는 흉측하고 이상한 떠돌이 집단이었는데 17세기에 널리 알려졌다가 18세기에는 잊혔으며 요즘은 아무도 모른다. 콤프라치코스는 독약 사건처럼 전형적인 옛 사회를 드러내주는 하나의 단면이다. 그것들 모두 오래된 인간의 추태를 보여준다. 역사적인 커다란 관점으로 바라보면 콤프라치코스는 노예제도와 깊은 연관이 있다. 형제들에 의해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는 콤프라치코스의 전설 중 하나다. 콤프라치코스는 스페인과 영국의 형법에도 흔적을 남겼다. 숲속에서 야만인의 발자국을 발견하듯 영국 법률의 모호한 혼란 속 곳곳에서도 그 흉악한 일들의 발자취를 발견하는 것이다. 콤프라치코스는 콤프라 페케뉴스처럼 스페인어인데 어린아이들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합성어다. 콤프라치코스는 어린아이 장사를 했다. 아이들을 사거나 팔았다. 납치하지는 않았다. 납치는 또 다른 사업이다. 그 아이들로 무엇을 했을까? 괴물을 만들었다. 왜 괴물을 만든 것일까? 웃기 위해서였다. 백성들은 웃기를 원했다. 왕들도 역시 그랬다. 거리 광장에는 고개사가 있어야 하고
왕궁에는 궁중 광대가 있어야 한다. 앞은 튀를 류팽이라 부르고 다른 하나는 트리블레라고 한다. 인간이 즐거움을 얻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 가운데 어떤 것은 가끔 철학자의 관심을 끌기도 한다. 이 처음 몇 장을 통해 우리가 희미한 윤곽이나마 잡아보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과 같은 제목을 붙여도 될 것 같은 이 책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한 장이다. 운수 좋은 이들이 벌이는 불운한 자들에 대한 착취. 고립. 가까이에서 살펴보면 다음처럼 쓸 수 있을 것이다. 모두 뚫어져 헝겊을 덧댄 흔적이 있지만 두건이 달린 긴 망토를 입고 있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눈 밑까지 얼굴을 감출 수 있었다. 삭풍과 타인의 호기심을 막는데 좋은 물건이었다. 그런 외투를 뒤집어 쓰고도 그들은 민첩하게 행동했다. 대부분은 손수건을 하나씩 머리에 감고 있었는데 터번이 스페인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흔적이다. 머리에 그런 치장을 하는 것이 영국에서도 전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그 시절에는 유럽 남부의 것이 북부에서 유행했는데 그런 현상은 아마도 북부가 남부와 싸워 승리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북부는 패배자임을 인정했다. 무적 함대의 패배 이후 엘리자베스의 궁정에서는 카스티아어가 우아한 은어로 변신했다. 영국 여왕의 궁정에서 영어로 말한다는 것은 거의 충격적인 일이었다. 지배를 당한 사람들의 풍습을 조금 따르는 것은 세련된 피정복자를 대하는 뒤떨어진 문명을 가진 정복자의 버릇이다. 타타르인은 중국인을 찬탄하며 바라보다가 모방했다. 그런 식으로 카스티아의 유행이 영국에 도착했고 대신 스페인에는 영국의 욕심이 스며들었다. 승선하던 무리 중에 하나가 우두머리로 보였다. 그는 알파르가타를 신었고 장식끈과 금박을 입힌 누더기와 외투자락 사이로 물고기 배처럼 번쩍이는 금속 조각을 단 조끼로 지나치게 치장을 했다. 다른 남자 하나는 챙이 넓은 펠트 모자를 깊숙이 눌러써서 얼굴을 감추었는데 그 모자에 파이프를 꽂는 구멍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학식 있는 사람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어른 상의가 아이 외투가 된다는 원칙에 따라 무릎까지 내려오는 조종 담당 선원의 거친 반코트를 입은 아이는 몸집이나 키로 봤을 때 10살이나 11살쯤으로 보였다. 그는 맨발이었다. 선장 하나와 선원 둘이 우르카의 선원 전부였다. 우르카는 스페인에서 왔다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았는데 그 배는 두 해안 사이를 몰래 운항하는 것이 틀림없었다. 배에 승선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여러 언어가 섞인 말로 속삭이고 있었다. 카스티아어가 들리는가 싶으면 독일어가 들렸고 또 프랑스어도 들렸다. 웨일스어와 바스크어도 가끔 섞여 들렸다. 은어이거나 일종의 사투리였다. 그들은 여러 민족 출신이지만 같은 집단 소속처럼 보였다. 선원들도 그들과 가까워 보였다. 그들이 출항하는 데에는 약간의 공모가 있었을 것이다. 색깔이 다양한 그 무리는 동료 집단처럼 보였지만 아마 공범자 무리였을지도 모른다. 해가 좀 더 밝아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찰했다면 그 사람들이 묵주와 스카플라레를 누더기 옷자락 밑에
반쯤 감추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무리 속의 여인처럼 보이는 사람은 묵주알 크기가 이슬람교 수조승들의 것과 비슷한 로사리오를 끼고 있었는데 레림세프리의 아일랜드 로사리오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 또 조금 덜 어두웠다면 우르카 뱃머리에 있는 성모와 성자의 황금색 조각상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바스크인들의 노트르담, 옛 칸타브리아인들의 파나기아와 비슷한 것이었던 모양이다. 뱃머리 밧줄을 매는 기둥으로 사용되는 조각상 아래에는 아직 불을 밝히지 않은 초롱 하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자신들을 감추려고 상당히 조심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초롱은 불을 밝히면 성처녀에게 촛불을 바치는 동시에 바닷길을 비추는 두 가지 용도로 재단의 촛불 역할을 하는 신호등인 셈이었다. 선수의 기울어진 돛대 아래에 있는 길고 굽었으며 날카로운 타이메르는 초승달의 뿔처럼 전면에 튀어나와 있었다. 타이메르가 시작되는 부분인 성처녀 발 아래 역시 성모처럼 황금빛으로 칠한 천사 하나가 날개를 접고 무릎을 꿇은 채 등을 선수 나무판에 기대고 망원경으로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금칠을 하거나 아라베스크 문양을 그려넣은 타이메르에는 물결이 잘 통과하도록 뚫어놓은 커다란 틈과 구멍처럼 낸 창이 있었다. 성모상 아래에는 황금색 대문자로 마투티나, 새벽별이라고 써놓았는데 마투티나는 이 우르카의 이름으로 어둠 때문에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 절벽 아래에는 여행객들이 가져갈 짐들이 출발을 기다리며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는데 다리로 사용하는 널빤지 덕분에 선박으로 재빠르게 옮길 수 있었다. 비스킷 몇 포대, 소금에 절인 대구 한 통, 휴대용 수프 한 상자, 화약 3통, 식수 한 통, 메가 한 통, 타르 한 통, 맥주 너댓 병, 여러 가닥의 가죽끈으로 단단히 묶인 옷걸이, 작은 여행 가방들, 괴짝들, 횃불을 밝히거나 신호를 보낼 때 쓸 밧줄 부스러기 한 뭉치 등 그런 짐들이었다. 누더기를 걸친 사람들은 유랑 생활의 징표처럼 각자 저마다 여행 가방을 가지고 있었다. 떠돌아다니는 유랑인들은 무엇인가를 항상 소지할 수밖에 없다. 그들도 가끔은 새들처럼 훌쩍 날아가고 싶겠지만 끼니를 이을 수단을 팽개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떠돌아다니는 그들은 직업이 무엇이든 연장 괴짝이나 기타 작업 도구를 갖고 다닐 수밖에 없다. 배를 타려는 사람들도 그런 보따리를 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거추장스러웠던 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 보따리들을 절벽 아래로 옮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고 그런 사실이 이곳을 영영 떠나버리려는 그들의 뜻을 알게 했다. 그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해안에서 배로 그리고 다시 배에서 해안으로 끊임없이 왕래했다. 어떤 사람은 포대 한 자루를, 어떤 사람은 괴짝 하나를 운반하는 식으로 각자 자기 몫의 일을 했다. 여자로 보이는 사람들도 다른 이들처럼 그 무리에 섞여 일을 했다. 아이에게도 벅찬 일을 시켰다. 무리 가운데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지는 의문이었다. 누구도 말을 건네지 않았고 그저 일만 시켰다. 아이는 가족 속에 섞인 아이가 아니라 어느 종족에게 잡혀온 노예처럼 보였다. 아이는 모든 사람을 도왔지만 아무도 그에게 말을 시키지 않았다. 아이 역시 서두르고 있었다. 자기가 속해 있는 정체 모를 무리의 다른 사람처럼 아이도 그저 빨리 출항하고 싶은 생각뿐인 것 같았다. 이유는 알았을까? 아마 몰랐을 것이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서두르는 것을 보고 기계적으로 서둘렀다. 우루카의 갑판에 화물이 적재되었다. 마지막 짐까지 차곡차곡 갑판 위로 옮겨졌으며 이제 사람들이 승선하는 일만 남았다. 무리 중 여자로 보이는 사람 둘은 벌써 배에 올라가 있었고 아이를 포함한 6명은 아직도 절벽 및 낮은 승강대 위에 있었다. 배 안에서는 출항을 위한 분주한 움직임이 있었다. 선장이 키의 손잡이를 잡았고 선원 하나가 닷줄을 끊기 위해 도끼를 집어들었다. 시간이 넉넉할 경우에는 끊지 않고 풀기 때문에 끊는다는 것은 서두른다는 뜻이다. 서두르자. 6명 중에 우두머리처럼 보이고 누더기 위에 번쩍이는 금속 조각을 단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가 먼저 건너가려고 널빤지 쪽으로 달려들었다. 아이 발이 널빤지에 닿는 순간에 두 남자가 달려들더니 아이보다 먼저 배 안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아이는 물속으로 처박힐 뻔했다. 세 번째 남자가 아이를 팔꿈치로 밀어젖히면서 지나가고 네 번째 남자도 그를 주먹으로 밀쳐버리고 세 번째 남자 뒤를 따랐으며 우두머리인 다섯 번째 남자는 껑충 뛰어서 배 안으로 들어갔다. 게다가 배 안으로 뛰어들면서 발꿈치로 널빤지를 밀어 바다에 떨어뜨렸기 때문에 도끼를 맞은 닷줄은 한 번에 끊겼으며 키 손잡이가 빙그르르 돌며 배는 해안을 떠났고 아이는 육지에 남겨졌다. 고독. 아이는 배를 바라보며 바위 위에서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소리쳐 누구를 부르지도 않았으며 항의 따위도 하지 않았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지만 아이는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고 선박 안에도 역시 침묵이 흘렀다.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아이의 고함도 아이에게 던지는 그들의 인사도 없었다. 점점 멀어지는 간격을 양쪽이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스틱스 강변에서 망자의 영혼이 육체와 이별하는 장면과도 같았다. 밀물에 잠기기 시작한 바위에 못 박히듯 서서 아이는 멀어져가는 배를 쳐다보기만 했다. 아이는 이해하는 것 같았다. 무엇을 이해했을까? 잠시 후 우루카는 포구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해협으로 들어섰다. 해협은 바위덩이들 사이로 마치 장벽 사이를 지나듯 구불구불 이어졌고 갈라진 바위들 위로 밝은 하늘에 돛대 끝이 보였다. 돛대 끝은 바위들 위를 떠돌더니 그 속으로 처박힌 것 같았다. 돛대 끝이 더는 보이지 않았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배는 항해를 시작한 것이다. 아이는 그러한 과정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놀라긴 했지만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이는 삶의 어두운 부분을 확인한 것 때문에 놀라움이 더욱 커져만 갔다.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하는 이 어린아이 속에 이미 상당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았다. 이미 평가가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 너무 일찍 다가온 시련은 가끔씩 아이들의 모호한 생각 밑바닥에 무엇인지 모를 무서운 저울을 만들게 하고 가엾은 어린 영혼들은 그런 것으로 신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스스로 무고하다고 느끼면서 아이는 받아들였다. 단 한마디의 원망도 없었다.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은 나무라지 않는 법이다. 그렇게 급격하게 그를 내쳤지만
아이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내면에 냉각 같은 것을 느낄 뿐이다. 자신의 삶을 시작도 하기 전에 종지부를 찌그러드는 운명의 난폭함 앞에서도 아이는 굽히지 않았다. 아이는 선체로 그런 운명의 벼락을 받아들였다. 비참한 일에 당하면서도 실망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으로서 아이는 그를 버린 무리 중에 아무도 아이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아이도 역시 그러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아이는 생각하느라 추위를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이 그의 발을 적셨다. 밀물이었다. 조용한 숨결이 머리카락 사이로 지나갔다. 삭풍이 불고 있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이어져 아이는 온몸을 으스스 떨었다. 아이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혼자였다. 아이에게는 그날까지 이 지구상에 바로 그때 우루카 속에 있던 사람들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없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라진 것이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아이가 유일하게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를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덧붙여 두기로 하자. 그들이 누구였는지 아이도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의 유년 시절을 그들 속에서 지나쳐왔지만 아이는 자기가 그들에게 속해 있었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단지 그들 옆에 나란히 놓여 있었을 뿐이었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제 막 그는 그들에게 잊혔다. 아이는 돈 한 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신발도 없이 몸에 걸친 옷 한 벌이 전부였으며 주머니에는 빵 한 조각도 없었다. 겨울이었고 저녁이었다. 인가가 있는 곳으로 가려면 수십 리를 걸어야 했다. 그는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도 몰랐다. 자기와 함께 그 바닷가로 왔던 사람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삶의 밖으로 밀려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자신 내면에서 인간다움이 사라짐을 느꼈다. 그의 나이 10살이었다. 아이는 어둠이 올라오는 것이 보이는 시면과 파도가 으르렁대는 소리가 들리는 시면 사이 사막에 있었다. 아이는 마르고 가냘픈 두 팔을 뻗어 기지개를 켜면서 하품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뭔가를 결심한 사람처럼 과감하게 활기를 되찾은 듯 다람쥐처럼 혹은 광대처럼 날렵하게 폭우 쪽으로 등을 돌리고 절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사다리를 타듯 가파른 오솔길을 오르다가 다시 벗어났다가 또 재빠르고 아슬아슬하게 길을 찾았다. 이제 아이는 정해진 여정이라도 있는 것처럼 육지를 향해 걸음을 빨리 했는데 정해진 곳은 아무 데도 없었다. 그는 갈 곳도 딱히 없으면서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운명에게 쫓기는 도망자였다. 걸어서 오르는 것은 인간이고 기어서 오르는 것은 짐승인데 아이는 때에 따라 걷기도 하고 기기도 했다. 포틀랜드의 날카로운 절벽은 남향이라 오솔길에는 눈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맹렬한 추위가 눈을 먼지로 바꿔놓아 걷기에 상당히 불편했다. 아이는 그 어려움을 잘 헤쳐나갔다. 입고 있던 어른 옷이 너무 커서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웠다. 가끔 튀어나온 곳이나 경사면에 남아있던 얼음 때문에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낭떠러지에 잠깐 매달려 있다가 마른 가지나 돌 한 귀퉁이를 잡고 오솔길 위로 다시 올라서곤 했다. 어느 순간에는 강력암층이 발밑에서 순식간에 무너지기도 했다. 강력암의 붕괴는 예측할 수가 없어서 아이는 한순간 지붕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는 기왓장처럼 되었다. 지붕의 물매 끝자락까지 굴러갔다가 우연히 움켜잡은 풀 한 포기로 살아났다. 사람들 앞에서 소리 지르지 않았던 것처럼 시면 앞에서도 비명을 지르는 일은 없었다. 스스로를 추스르며 묵묵히 다시 올라갔다. 깎아지른 바위산은 높았으며 그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일들을 겪었다. 절벽은 점점 어두워지고 날카로운 바위산은 끝이 없었다. 아이에게서 도망이라도 가는 것처럼 위쪽 시면으로 끊임없이 물러섰다. 아이가 올라가면 갈수록 정상도 함께 오르는 것 같았다. 아이는 올라가면서 하늘과 자신 사이에 둑처럼 가로놓인 검은 갓돌을 뚫어져라 바라보았고 결국 도착했다. 아이는 고원 위로 껑충 뛰어 올라섰다. 상륙했다고 표현해도 무리는 아닌 것이 절벽에서 솟아올랐기 때문이다. 절벽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아이는 바들바들 떨었다. 밤이면 더욱 심하게 몰아치는 삭풍이 얼굴을 물어뜯는 것 같았다. 살을 애는 것 같은 북서풍이 불어와 아이는 걸치고 있던 거친 선원 작업복을 여몄다. 선원들은 그 옷을 쉬루아라고 부르는데 남서풍에 실려오는 비가 옷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좋은 옷이었다. 고원에 도착한 아이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언 땅 위에 맨발로 딛고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뒤에는 바다, 앞에는 대지, 머리 위에는 두꺼운 안개가 가려 별 하나 없는 하늘이 있었다. 암벽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대지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대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평평하고 얼어붙고 눈에 덮인 대지가 광활히 펼쳐져 있었다. 히드 면무더기가 파르르 떨고 있을 뿐 길은 보이지 않았다. 무엇 하나 하다못해 목동의 오두막조차 보이지 않았다. 여기저기에 창백한 나선형 소용돌이가 보였는데 바람에 휩쓸려 땅바닥에서 날아 올라가는 눈 회오리였다. 안개에 덮이며 지평선에서 주름을 만들고 있는 대지의 물결이 새하얀 안개 속으로 희미하게 사라지고 있었다. 깊은 고요. 그것은 영겁처럼 퍼지고 무덤처럼 침묵했다. 아이는 바다를 향해 돌아섰다. 바다 또한 눈과 포말로 인해 육지처럼 휘었다. 그 두 가지 하얀색이 만들어내는 빛만큼 구슬픈 것은 없다. 밤에 뿜어내는 빛 가운데 어떤 것은 매우 선명한 견고함을 보여준다. 그 탓에 바다는 강철 같았고 절벽은 흑단 같았다. 아이가 서 있던 높이에서 보면 포틀랜드만이 지도에서 보듯 허연 반원으로 이루어진 둔덕처럼 보였다. 밤 풍경은 꿈속 풍경을 떠오르게 했다. 어두운 초승달 속에 끼어든 창백한 둥근 형태. 달이 가끔 만들어내는 풍경이다. 만에 이쪽 갑에서 저쪽 갑까지 해안을 샅샅이 둘러보아도 불지핀 아궁이나 불 밝힌 창문, 사람이 사는 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반짝임이 단 한 개도 없었다. 하늘에도 땅 위에도 빛이라고는 없었다. 등불 하나, 별 하나 없었다. 만 안으로 넓게 펼쳐진 수면 여기저기에서 이따금씩
파도가 솟아올랐다. 바람이 거대한 미사포가 펼쳐지는 것을 방해하여 주름을 만들고 있었다. 도망을 치고 있는 우르카가 아직도 만 안에 있는 것이 보였다. 우르카는 창백한 낯빛 위를 미끄러져 가고 있는 검은 삼각형이었다. 멀리 광활한 공간에 음산하고 희미한 어둠 속에서 넓게 펼쳐진 수면이 약하게 움직였다. 마투티나호는 빠르게 도망치고 있었다. 윤곽이 매 순간마다 작아졌다. 바다 멀리에서 배의 모습이 녹아 없어지는 것보다 더 빠른 것은 없다. 어느 순간에 우르카가 뱃머리 등을 밝혔다. 염려스러울 정도로 주위가 어두워져 선장이 불을 밝힐 필요를 느꼈던 모양이다. 그 빛을 바라는 점, 멀리서도 보이는 반짝임은 선박의 높고 긴 형태에 음산하게 들러붙었다. 시신덮는 천이 일어나 바다 한가운데를 걷는데 손에 별 하나를 든 어떤 사람이 그 밑에서 어슬렁대는 듯 보였다. 공기 중에는 금방이라도 폭풍우가 몰아칠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아이로서는 그런 것을 깨달을 도리가 없었지만 선원이라면 누구나 두려워 떨었을 것이다. 자연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각각 무엇인가로 변하고 평범했던 바람이 사나운 북풍으로 바뀌는 신비한 변화를 직접 볼 것만 같은 불안한 예감에 사로잡히는 순간이었다. 바다가 대양이 되고 모든 힘이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며 하찮은 사물이 영혼으로 변하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이다. 그것에서 공포가 시작된다. 인간의 영혼은 자연의 영혼과 맞닥뜨리는 것을 겁낸다. 하나의 대혼돈이 나타나려 하고 있었다. 바람은 안개를 강타하면서 자기 뒤에 구름을 쌓아 올리고 보통 눈폭풍이라 부르는 파도와 겨울의 무시무시한 비극을 위한 무대장치를 만들고 있었다. 선박들이 귀향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활발해졌다. 어느 순간 이후부터 정박지는 더는 한적하지 않았다. 매 순간 불안한 듯 정박지로 서둘러 돌아오는 선박들이 갑 뒤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나곤 했다. 어떤 배들은 포틀랜드 비를 돌아왔고 다른 배들은 세인트 앨번스 헤드를 돌아왔다. 아주 먼 곳에서도 범선들이 돌아오고 있었다. 모두들 앞다퉈 피난처를 찾고 있었다. 남쪽에서는 어둠이 더욱 짙어졌으며 먹구름이 바다로 가까이 다가왔다. 앞으로 불쑥 튀어나온 묵직한 폭풍의 무게가 물결을 음산하게 잠재우고 있었다. 결코 떠날 때가 아니었지만 우르카는 떠났다. 우르카는 뱃머리를 남쪽으로 돌려 이미 만을 벗어나 바다 한가운데 도착한 즈음이었다. 갑자기 질풍이 일어 아직도 선명히 보이는 마투티나호가 바람을 이용하려는 것처럼 돛으로 몸을 감추었다. 음흉하고 사나운 삭풍, 옛사람들이 갈레른이라고 부르곤 하던 노루와 북서풍이었다. 노루와는 곧바로 우르카에게 열정을 가진 듯했다. 옆면을 잡힌 우르카는 한쪽으로 기울었지만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바다 한가운데를 향해 계속 달려갔다. 여행보다는 탈주가 어울렸고 육지보다는 바다를 덜 무서워하고 바람이 추격하는 것보다 인간이 따라오는 것이 더 무서워서 택한 길이었다. 우르카는 조금씩 작아지면서 수평선으로 깊이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달고 가던 작은 별도 희미해졌다. 우르카는 점점 더 밤과 하나가 되더니 결국은 사라져버렸다. 이번에는 영원히 사라졌다. 아이는 적어도 그렇게 이해한 것 같았다.
그는 바다를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어 평원으로, 황무지로, 동산들로 돌렸다. 즉, 혹시라도 살아있는 존재와 만남의 가능성이 있는 공간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는 알 수 없는 세계 속에서 걷기 시작했다. 의문들. 아이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그 도망자들이 콤프라치코스였을까? 우리는 앞에서 콤프라치코스, 콤프라페케뉴스, 첼러스 등으로 불리는 남녀 악당들에 대해 윌리엄 3세가 취한 대책과 의회에서 가결한 상세 법안 내용을 이미 이야기했다. 법률은 널리 퍼져 있었다. 콤프라치코스 머리 위로 떨어진 법령으로 대대적인 탈주가 시작되었다. 콤프라치코스뿐만 아니라 온갖 떠돌이들도 다 도망쳤다. 각자 앞다퉈 제주껏 빠져나가고 배를 탔다. 콤프라치코스 대부분은 스페인으로 돌아갔다. 언급한 대로 대다수는 바스크인들이었다. 아동보호법은 초기에 갑자기 아동 유기가 증가되는 특이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 처벌 법령이 많은 유기아를 만들어냈는데 쉽게 이해되는 일이었다. 어떤 유랑민 집단이든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의심을 받았으며 아이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고발을 당할 수 있었다. 아마 콤프라치코스일 거야. 이것이 주 집정관이나 재판관, 경찰관들 뇌리에 제일 먼저 스치는 생각이었다. 그런 까닭에 마구잡이로 체포와 수색이 이루어졌다. 그저 가난했기 때문에 떠돌며 구걸할 처지인 사람들도 억울하게 콤프라치코스로 몰릴까봐 두려워했다. 비록 콤프라치코스가 아니더라도 힘없는 사람들은 사법의 실수가 없을 거라고 안심할 상황이 아니었다. 게다가 떠돌이 가족들은 무의식적으로 당황하기 마련이다. 콤프라치코스가 규탄받았던 것은 그들이 타인의 아이들을 무자비하게 이용한 탓이다. 하지만 절망과 가난이 너무나 심하게 겹쳐서 아비와 어미라도 아이가 자기 아이라는 걸 증명하기가 쉽지 않았다. 아이를 어떻게 얻었냐는 질문에 신에게서 받은 아이라는 걸 어떤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단 말인가. 아이는 위험물이 되었고 결국 아이를 처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혼자 도망치는 것이 훨씬 쉽다. 아비와 어미는 아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숲이나 바닷가 모래톱 혹은 우물 속에 아이를 버렸다. 저수통 속에서 빠져 죽은 아이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덧붙일 것은 콤프라치코스가 이제는 온 유럽에서 몰입꾼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을 추격하려는 엄청난 움직임이 시작된 것인데 말 그대로 비로소 경종이 울린 것이다. 모든 경찰은 서로 그들을 많이 잡겠다는 경쟁심이 불타올랐다. 그리하여 스페인의 경찰이라 해서 영국의 경찰관보다 느슨한 감시를 하지는 않았다. 23년 전에 오테로성 정문에는 번역하기 민망한 문구 하나가 돌에 새겨져 있었는데 지금도 읽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문구에는 아동 매매 상인과 아동 절도범 간의 미묘한 차이가 형벌을 통해 드러나 있다. 약간 상스러운 카스티아 지방 말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아동 매매를 한 상인의 귀와 아이들을 훔쳐 갤리선으로 가는 절도범의 음낭은 모두 이곳에 남는다. 이것으로 귀와 음낭을 잘리고도 갤리선으로 끌려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유랑인들은 앞다퉈 피신하는 일이 생긴 것이다.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떠났고 어딘가에 도착해서도 두려움에 덜덜 떨었다. 모든 유럽의 해안에서는 밀항자를 감시했다. 아이와 함께 상륙하는 것이 너무나 위험했기 때문에
어느 무리든 아이를 데리고 출항하는 게 불가능한 일이었다. 아이를 버리는 게 훨씬 쉬웠다. 우리가 황량한 포틀랜드의 저녁빛 속에서 잠시 보았던 그 아이는 누가 버린 것일까? 일단 보기에는 콤프라치코스임이 틀림없다.